네, 여러분 이번 장은요. 효과적인 운동 지도 방법입니다. 효과적인 운동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기술이 필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운동을 잘 수행시키기 위해서 대상자, 즉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라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환경적인 부분 역시도 최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노인들이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의사소통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의사항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2020년도에 각각 기출문제로 출제된 내용들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비언어적, 자기주장, 기술 등이 있다라는 것이죠.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언어가 잘 전달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 비언어적, 행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운동을 시킬 겁니다. 제가 어떤 운동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잘 따라와 주시겠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주장도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용은 명확하고 간결하고 간단하게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전문 용어나 어려운 용어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자와 아이 컨택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수업을 막 진행하지 말고 참여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힘든지, 어디가 아픈지, 불편한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집중을 참여자에게 꼭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참여자의 말에 공감하고 경청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내 의견만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말고 무엇을 원하는지 니즈를 잘 파악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시각적인 도구는 쉽게 읽을 수 있게 간단한 단어로 크게, 짧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사소통의 기술 및 원칙이에요. 이게 바로 잘 알려드릴 수 있는, 잘 지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는 최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겠죠. 운동 시 주의사항, 당연히 노인이기 때문에 메디컬 체크를 꼭 해야 됩니다. 운동하기 전에 어디가 불편하신지를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관절이 안 좋으신 분한테 빨리 뛰세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먼저 그러한 일반적인 메디컬 체크를 통해서 설문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개인에 대한 철저한 운동을 처방해야 된다. 10명이 모인 노인들에게 모두 다 동일한 운동을 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밴드 운동을, 탄력 밴드 운동 이렇게 들어보세요. 왜 못 드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절염이 있는지, 회전근개가 안 좋은지, 팔꿈치가 안 좋은지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동작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부담감이 낮은 강도의 운동 또는 낮은 난이도의 강도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 탈수를 운동을 하게 되면 호흡을 통해서 계속 수분이 빠져나가죠. 호흡과 땀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탈수가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탈수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수분 섭취를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많이 주면서 수분 섭취를 권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운동복 및 운동복, 신발을 착용하기 권장한다. 너무나 춥거나 더운 환경 피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계속 아이 컨택을 하면서 물으면서 컨디션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해 나가야 된다. 추운 환경에서는 준비 운동을 평소보다 좀 더 오래 진행해서 체온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상해를 예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위기관리라는 거죠. 22년, 23년, 24년도에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아메리칸 컬리지 오브 스포츠 메디슨, 미국 스포츠 의학회에서는 어떻게 건강과 체력 시설을 만들어 놓으세요 라고 하는 지침을 내렸다는 거죠. 어떠한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직원에게 응급 대처 계획을 게시해 놓고 정기적인 응급 대처 훈련을 실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들이 하나의 포함이 CPR이다. CPR 및 응급처치 자격증을 포함해서 전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게시 또는 장비 사용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경고를 붙여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아닌 누구도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응급처치의 순서예요. 어떤 이멀전치 상황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응급 상황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도움을 빨리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119에 전화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19가 오는 시간을 벌 때쯤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119가 오는 시간을 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의료 서비스 종사자가 도착할 때까지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실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이죠. 응급 상황을 인식하고 도움을 요청한 다음에 119에 전화를 안 하고 CPR을 계속하고 있다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순서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응급처치 실시, 의식과 호흡이 없는 경우에는 CPR, 심폐소생술 실시해야 된다. 완전 기도 폐쇄 시에 복부를 밀쳐 올려서 기도를 개방해야 된다. 기도를 확보해 놔야 된다.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막 만지거나 움직이거나 일어서 보세요라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눕혀놓는다. 그리고 안정을 취해야 된다. 급성 손상 시, 즉 발목이 접질른 것 같다라고 판단을 들었다면 라이스, 보호를 해야 되고 처음에 그다음에 휴식, 안정을 취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온찜질이 아닌 냉찜질을 해야 된다. 발목에 염증이 생겼어요. 막 붓기 시작했어. 그런데 아프지 말라고 뜨거운 찜질을 막 해주고 있어요. 이렇다면 이 염증이 생긴 부위에 염증이 더 활성화가 돼서 발목이 더 크게 붓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해를 입은 뒤에는 무조건 온찜질이 아닌 냉찜질을 해서 이 염증이 더 이상 커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줘야 돼요. 그래서 냉각을 해라. 그리고 압박을 해라. 그리고 심장보다 높은 부위로 거상 올려라. 그리고 고정해야 된다. 이것들이 라이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응급처치의 실시 순서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번 장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